북한의 유일 지배 체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들의 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노동당은 우리를 못 먹여 살렸지만 은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 지금 젊은 세대들 30, 40대들은 자생적으로 살아오고 성장한 세대입니다. 북한 체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세대들 사이에서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위성 분석과 탈북자 증언에서 나타나는 통제 강화와 군부의 이상 움직임은 북한 권력 구조에 어떤 변화를 시사하나요?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유일 지배 체제, 그러니까 수령 한 명이 2,500만을 아주 폭압적이고 절대적으로 꼼짝 못하게 통치하는 이 체제를 계속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김일성 때부터 내려온 자기네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가업인 이거를 계속 별탈 없이 이어나가는, 이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통제 강화가 점점 세계적인 개방 추세와는 역행하는 쪽으로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군부의 이상 조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정보 장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공포 정치, 또 시범 케이스, 본보기식의 무참한 공개 처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배연합, 그러니까 김씨 일가와 군부, 또 뭐 빨치산이라 그러는 예로부터 북한 정권 수립이 아주 핵심이었던 측근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 이런 지배연합 체제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조짐,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최근 여러분들 많이 접하시지만 외교관들의 일단 탈북입니다. 지금 북중 접경을 통한 일반 주민들의 탈북은 북한, 중국 모두 철저히 차단하기 때문에 어려워졌고, 설사 중국으로 탈출을 한다 그래도 중국이 워낙 철저하게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뭐 AI라든가 이런 걸 동원한 단속 체제로서 좀처럼 중국 내에서 해외로 나오는 이게 쉽지 않아졌거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해외에 나와 있던 엘리트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들의 탈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보다도 엘리트 핵심층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엘리트들도 북한 체제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다 알고 있는 거죠. 눈치 빠른 사람들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결국은 자신들은 북한 체제에서 그럭저럭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내 자식, 아들, 딸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키고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개방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해외에 데리고 나온 아들, 딸들이 젊은 세대지 않습니까? 국제학교를 가고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기들이 평양에서 얼마나 속았는지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양으로 돌아갈 즈음이 되면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아빠, 사실 저 한국 드라마 많이 봤어요. 한국에 발전한 거 알아요. 이제 평양에 돌아가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 엄마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짐을 쌀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김정은 암살 시도가 과거보다 급증한 배경은 무엇이며 이 현상이 북한 내부 권력 균열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김정은 신변의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최근 들어서 김정은에 대한 경호를 비이상적으로 강화한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김정은이 공사 현장이라든가 어디 군부대 이런 데를 시찰한다 그래도 크게 경호원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이번엔 주민을 만날 때도 10명 이상의 경호원들이 정말 물 쓸 틈 없이 경호를 하고요. 최근에는 열 적외선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단 기제를 동원해서 경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 내부 체제에서 군부라든가 엘리트, 또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을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에 만여 명이 넘는 전투병을 투입해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던 쿠르스크라든가 이런 땅을 다 탈환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꼭 북한 체제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김정은을 어떤 식으로든지 위해를 가하거나
암살을 할 수 있는 이런 당위성이 이제 확보가 된 겁니다. 김정은도 사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지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계기로 해서 경호가 부쩍 강화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 체제가 12월 12일이 장성택 고모부죠. 노동당 행정부장이 김정은에 의해서 처형된 지 이제 12년이 되는 이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권력 엘리트 내부에서도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될 수 있고요. 장성택의 수하들 많이 제거를 했다 그러지만 그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미 있는 김정은의 위해 시도가 외부로 알려질 정도로 표출이 됐거나 구체성 있는 첩보가 드러난 거는 없지만 뭔가 평양 권력 내에서 김정은의 신병과 관련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나 강제노동 같은 강압 통치와 장마당 경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북한의 이중적 현실은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제 북한의 경제난이라든가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심해지면서 결국은 북한 노동당이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배급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북한 체제는 사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이 왜 일당 독재냐? 아니다. 우리에겐 다른 당도 있다. 노동당도 있고 장마당도 있지 않느냐? 노동당은 우리를 못 먹여 살렸지만 장마당은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이런 진짜 비아냥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 지금 젊은 세대들, 30, 40대들은 북한 체제로부터 배급을 받지 않고 장마당에서 독자적으로, 자생적으로 각자 도생해서 살아오고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당, 북한 체제, 김정은에 대해서 빚진 게 없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장마당을 단순히 생계의 현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류 문화가 유통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보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마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체제의 통제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고요. 또 주민들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왔던 장마당이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의 변혁을 불러오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규모 봉쇄령과 주민 통제 강화 사례들이 보여주는 북한 정권의 불안 심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결국은 북한 체제, 노동당이 얘기해온 모든 게 허구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 김씨 정권 80년을 돌이켜보면 시작부터가 허위였죠. 항일 빨치산을 했다, 뭐다 하면서 북한에는 3.1절도 없고 유관순 누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이런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모든 것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선이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김일성은 1941년부터 소련군 대위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김정일도 소련의 병영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김정일이가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두산 뭐 장군이다 이래서 백두혈통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모인 고용희는 제주 출신 아버지 밑에서 오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주민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 김정은 원수님, 장군님이 백두혈통인 줄 알았는데 한라산 줄기, 후지산 줄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탄로가 나는 거죠. 북한에서 오신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명 중에 9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자기들이 속았다는 생각을 해서 한국에 왔다는 거죠. 처음에 한두 편 볼 때는 남조선에서 이거 가짜로 선전용으로 만든 걸 거야 이러는데 10편, 20편 드라마를 보면서 빠져들고 한국 사회의 진실을 접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이 지옥 같은 북한을 벗어나서 저 한국에 가서 하루만이라도 살다 죽으면 원이 없겠다 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북한 정권이 이런 점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김정은도 올해 41살, MZ세대의 이제 끝에 걸쳐 있고요. 무엇보다 자기 딸 12살짜리 김주애가 신세대 아닙니까? 딸을 보면 알 거예요. 이건 내가 통제도 불가능하고 정말 이 외부 정보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크구나. 아마도 김주애는 12살이지만 지금 북한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한류 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터넷이나 모든 유튜브나 이런 거 주민들이나 학생들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자기 딸은 다 보게 하잖아요. 김정은도 다 보고. 밤 되면 김정은이는 아마 네이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이름 쳐보고 내 관련해서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볼 거고, 김주애는 유튜브에서 우리 아이돌 그룹이나 BTS의 음악을
듣고 즐기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김정은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뚝이 무너지면 우리 체제는 끝이겠구나 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북한에서 뭐 한류 드라마를 본 학생들을 징역 9년에 처하고 공개 처벌하고 이러는 것들을 선전하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이 허구인 모래성 같은 그 북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에 거짓을 더 지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쿠데타성 동요가 발생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붕괴는 어떤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나요? 저는 우선적으로는 북한 군부의 쿠데타나 이런 요인보다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로 북한 체제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군부 쿠데타라든가 이런 쪽의 조직적인 저항, 특히 이제 무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군부 원로들이야 이제 그 체제에서 그냥 적응해서 거기에 어떻게든지 생을부지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젊은 엘리트 장교라든가 북한 체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세대들 사이에서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 체제 내부에 뭐 제대로 된 야당이 없고 비판적인 미디어가 없고 노조도 없고 또 야당 지도자나 시민사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도 지금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비판적으로. 아니 저렇게 당하면서 왜 80년 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북한 체제의 감시나 포갑이 워낙 강하고 3대에 걸쳐서 벌써 조직적인 세습 또 거기에 따른 세뇌가 이루어진 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도요. 과거에 뭐 신의주 학생의거라든가 이런 반발 일제 강점기 때도 있었고 그 더 거슬러 올라가도 여러 가지 반란 사건이라든가 뭐 농민의 난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이나 엘리트들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되겠다 외부 정보의 유입 등이나 의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저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를 공산체제, 독재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체제가 통제 가능한 자기네들이 통제 가능한 김정은의 유고 상황이다 이러면 뭐 김여정을 당장 내세운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잠정적인 통치 체제를 할 수가 있고요. 김씨 일가 김정은이나 김여정 뭐 이설주 이런 쪽이 권력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군부나 노동당의 핵심 원로들이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모든 권력이 통제를 잃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의 연합 전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급변사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대외비라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통일부 장관이 자유와 행정본부장 총독 역할을 맡아서 북한을 잠정적으로 통치하면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변수가 하나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대북 영향력, 또 한미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사태에 개입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사실 북한 체제 위기 상황, 급변 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뭐 미국이라든가 중러의 개입에 어떤 식으로 이게 판이 짜여질지가 매우 중요한데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의 경우에 진보 정부, 뭐 보수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너무 다른 거죠. 보수 정부는 당연히 북한 체제의 붕괴가 한미 연합 전력이 들어가서 한반도 통일의 기회로 돼야 되고 중로의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하는 쪽으로 되는데요. 진보 정부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통일의 기회로 가고 이러는 게 맞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의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개입하고 특히 무력으로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러와의 사이에서도 어정쩡한 이런 상황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뭐 어느 정부나 여야 또 진보 보수 정부 상관없이 변함없는 일치된 대북 접근법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차이가 많고요. 이거는 저희가 정부 성향에 따라서 북한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거나 이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보수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김정은의 건강이 뭐 위험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오면 김정은의 건강 문제나 이런 데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거의 약간 금기시 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 이런 거를 하나의 통일된 안으로 가지고 있고 액션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물론 우리 군 합참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계획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한미연합전력도 그런 부분을 이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 이제 이재명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 한국의 우주 기술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누리호 4차 성공이라는 게 독자적인 이제 우주 운송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죠. 엔진이라든가 추진체 결합이라든가 유도 제어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ICBM이나 우주 발사체나 거의 동일한 점이 있거든요. 약간의 이제 변화만 시키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우리가 사실상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기술적으로 그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스탠스는 평화적 우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사일 능력 강화라는 부분은 이 누리호 발사 같은 이런 우주 개발 이런 능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점차 이제 우리의 자체 기술로서 갖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능력들, 잠재적인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뭐 특히 주변국들, 미일, 중러 각국이 한국의 이런 잠재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기는 뭐 그 정도는 차고 넘치게 갖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는 약간은 경계를 하는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ICBM급 기술을 사실상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대북한 안보 환경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되게 제가 보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 10월 29일 날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에 쓰일 핵 연료를 미국이 이제 써도 된다고 승인했고, 그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도 담겨서 결국은 앞으로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 긴 역사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굵직한 방위 산업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또 과학기술 발전에서의 한계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허들을 하나하나 넘어오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1979년에 맺어진 게 하나 있었죠. 미사일 지침이라 그래서 한미 간에 우리가 뭐 미사일 사거리를 500km 이상 못 넘기고 사거리는 얼마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미사일 개발을 못 해왔던 게 이게 2021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족쇄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년 지나서는 핵 추진 잠수함의 그 핵심 열쇠였던, 발목을 잡고 있던 핵 연료 부분이 풀렸지 않습니까? 이제 ICBM급 기술을 우리가 이런 누리호 발사라든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확보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대북 감시, 또 대북 타격, 대북 균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어떤 변곡점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이 지금 뭐 러시아에 대한 파병 이런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군사정찰 위성 기술이라든가 다른 첨단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약간 좀 차질을 빚는 느낌 저희가 들거든요. 군사정찰 위성도 북한이 먼저 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먼저 완성을 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김정은으로서는 이거 내가 먼저 칼 뽑아들었다가 역전패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ICBM 기술이라든가 핵추진 잠수함 또 뭐 미사일 부분 이런 부분에서 북한을 상당히 우리가 따라잡거나 역전하는 시점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5 같은 고위력 미사일이 북한의 핵 억제 전략에 어느 정도의 압박이나 균형의 변화를 초래하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을 상당히 강하게 느끼고 있고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요, 핵무기를 아마 자기가 이렇게 놓고 보면서도 야,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핵무기라는 게 당초에 이게 억제력으로서는 어떻게 뭐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정말 실제로 공격을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푸틴도 내년 2월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됩니다. 6.25 전쟁보다도 더 길어요. 6.25 전쟁 3년 정도 넘게 했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2022년에 우크라이나전이 처음 터졌을 때 푸틴이 자기 뜻대로 전쟁이 풀리지 않으니까 약간 핵무기를 사용할 것처럼 이렇게 비쳤다가 국제적인 여론 지탄을 받고 쑥 들어갔죠. 핵무기를 쓰는 순간 자기네 국가체제에 간판을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북한이 핵을 쓴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아마 용인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핵 부분뿐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는 재래식 전력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우리가 고위력 탄도미사일인 현무5를 공개했는데 현무5가 탄두만 8톤입니다. 그리고 마하 10의 초음속으로 가서 꽂히게 돼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죠. 8톤짜리 쇳덩이가 그냥 날라와서 집 앞마당에 떨어져도 아마 모든 게 끝장날 텐데 현무5 같은 경우에는 지하 벙커 100m까지 파고드는 가공한 위력을 갖추고 있고 한미, 특히 미국의 대북 감시 능력으로 보면 김정은이가 어느 건물 어디에 숨어 있고 지하 벙커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지하 벙커 150m, 200m에 숨으면은 괜찮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미국이 중동전이라든가 또 어떤 테러와의 전쟁하거나 이럴 때 정밀 타격을 통해서 상대 적 수장을 제거하는 거 보면은 같은 곳에 정밀 타격을 계속 구멍에 또 폭탄을 넣고 구멍에 넣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은 구멍이 파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끔찍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1월 초에 공군 80주년 창설 기념일에 딸 주애를 데리고 뭐 방문한 이런 공군 부대에 보면 우리가 독일로부터 입수해가지고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첨단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그대로 본딴 무기가 전투기에 실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마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아요. 너희가 우리를 정밀 타격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짝퉁 타우러스를 이제 보여준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우러스만 해도 전투기에 달아서 휴전선에 인하면서 쏘면 사거리가 500km면 북한 전역에 특히 정밀 오차가 뭐 공산 오차가 한 1, 2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김정은 집무실 몇 번째 창문으로 들어간다 이것까지도 종말 단계에서 스틱으로 조정을 해서 꽂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재래식 무기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소련이 왜 망했습니까? 핵무기를 수만 개 갖고 있었는데도 결국은 미국하고의 핵 경쟁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경제력을 올인하다가 거의 가산탕진 형식으로 파산을 한 거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도 결국은 핵미사일에 이어서 이 재래식 전력 확보 단계에서 엄청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순항 미사일만 쏘는 전략을 쓰는 이유는 한국의 정찰 능력 강화와 연결지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능력을 그동안에 많이 과시를 해왔는데 사실은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우리의 그 K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약간 이제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방어망을 끊임없이 뚫보려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고안해낸 게 이제 순항 미사일 체계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 순항 미사일은 사실 낮은 고도로 어떻게 보면 뭐 수면으로 거의 닿아서 날아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아주 저고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속도가 느린 대신에 막판 최종 단계에서는 요격을 피하기 위해가 뭐 회피 기동이라든가 또 갑자기 풀업 기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방어망을 이제 회피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마 북한 김정은이 착안해 가지고 최근에 순항 미사일 쪽을 많이 개발하는 거 같고요. 또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사실 대북 제재의
예외 상황입니다. 고속으로 내리꽂히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이 대북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결국 비행기처럼 저속으로 날아오는 이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제재의 예외 상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제재를 회피하는 차원에서 국제 룰을 어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순항 미사일 개발 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앞으로 정찰 통신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린다면 한반도 정보 전력과 군사 대응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북 감시 능력이 이제 독자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하거나 한미의 연합 전력에 의해 가지고 운용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미국 정보 자산은 물론이고 한미가 독자적으로 한미가 연합으로 생산한 자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산한 정보, 우리가 촬영한 대북 영상, 우리가 감청한 북한 김정은과 간부들의 대화 내용 우리가 유통시키면서 우리 정부 부처 내에서 대응책을 세우고 이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감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국에 그때그때 요청해가지고 봤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우리에 대한 약간 불신 때문인지 쉽게 주지를 않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지난날 우리가 중대형 위성 5개를 쏘아 올린 사업의 마지막 위성을 쏘아 올림으로써 이제 4.25 사업이라고 불렸던 중대형 위성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찰 위성으로 북한을 2시간마다 들여다볼 수 있고요. 2시간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이래서 그 사이에 소형 위성들을 더 쏘아 올려가지고 30분마다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번씩 이렇게 위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뭐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훈련하다가도 사이렌 울리면은 이렇게 덮어놨다가 다시 재개하고 미국의 정찰위성이 하루에 한 2-3번 이렇게 돌고 이러는 걸 이제 회피하기 위한 건데 이제는 2시간 30분마다 뭐 이걸 촘촘히 들여다본다면 이제는 꼼짝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미 정보 자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정보의 자주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고 사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라든가 수뇌부를 우리의 공격에 대한 어떤 응징 또 예방 타격 차원에서 제거하는 어떤 킬체인 시스템 이런 것들도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아무리 근육이 단단하고 주먹이 단단해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눈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 그러는 전작권 전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우리가 넘겨받는 거 이거 뭐 말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독자적인 작전 능력이라든가 대북 응징, 대응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번 이제 정찰 통신위성 자력화 이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입니다. 여러분들과 북한 관련한 지식을 나누고 또 강연과 저술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올 겨울 저희가 외교 안보 북한 동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내에도 여러 가지 정치 행사가 지금 예정돼 있고 중요한 결정들이 있고요. 특히 내년 3, 4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일정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한반도 또 주변 정세가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알찬 지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